예, 이번 시간에는 경사판 침전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53페이지, 기호야 153페이지. 자, 침전지에, 혹시 침전지에서, 제가 침전지는 Q 나누기 A라고 했지요. 침전지의 침전 효율 혹은 침전 부하량은 Q 나누기 A라고 했어요. 그래서 A가 Q 나누기 A이기 때문에 A를 키우면 키울수록 침전 효율이 좋아진다. 위에서 봤을 때. 그래서 경사판 등의 침전지는 침전지 내 경사판을 등으로 해가지고 Q 나누기 A에서 위에서 봤을 때의 침전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경사판이나 경사반을 삽입을 하고 일종의 다층 침전지. 지난번 시간에 기억나요? 침전지를 2배로 바르면 효율이 몇 배로 좋아져? 2배로 좋아진다는 거죠. 침전 효율을 높이자 하는 것이다. 자, 경사판 침전지는 경사판의 경사각은 몇 도? 외워둬야 돼요. 60도 외워둬야 돼요. 그 다음에 진해의 평균 유속은 0.6m/min 이하로 해야 된다. 요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장신의 통과 시간은 경사판 간격 10cm의 경우에서 20에서 40mm로 한다. 이것도 외울 필요 없습니다. 경사판 하단과 침전지 바닥 간격은 1.5m 이상으로 하고 1.5m 외워야 됩니다. 상향규식 장치 하부의 평균 유속은 70cm/min 이하가 되도록 정유벽을 설치해야 된다. 이거는 외울 필요 없습니다. 경사판의 끝에서 침전지의 유입부 벽과 유출부 벽의 거리는 각기 1.5m 이상을 하여야 된다. 자, 경사판 끝에서 침전지의 유입부와 유출부 벽의 거리는 몇 메타? 1.5m. 경사판 하단과 침전지 바닥과의 간격은 몇 메타? 1.5m. 뭔가 거리가 나오면 1.5m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경사판이에요. 자, 원수가 지나갈 때 이렇게 누워있는, 기관장처럼 누워있는 이거 지날 때를 수평류. 그 다음에 이 상향류는 뭐냐면 바닥으로 물이 원수가 올라가서 처리선을 위로 올라갈 때 이런 허니컴, 우리 벌집을 영어로 허니컴이라고 해요. 허니컴 C-O-M-B 컴 빛 그래서 허니컴 타입이라고. 왜냐면 이게 육각형,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육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허니컴 타입이라고 해요. 자, 물이 수평으로 쭉 흘러가면 수평류,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 상향류라고 해요. 이제 중요한 건 요건데, 그림 6-20에서와 같이 수십 H의 침전지의 경사판을 삽입을 하였을 때 진해 형탁 입자의 최대 침강거리는 H에서 스몰 h로 짧아진다. 침전 효율은 전체 침강 거리분의 요만큼에서 H, 라지 H 나누기 H로 증대된다. 그래서 경사판을 줘요. 자, 그래서 수자원 공사의 경사판인데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그랬죠. 입자의 침강 속도 V0 뭐로 구해요? 스토크 법칙으로 구해요. 뭐라고 하는지 18μ 분의 G 곱하기 로 S 마이너스 로 곱하기 D의 제곱. 기호에는 요한 말이다. 네. 칼이 분명히 들어가. 이게 우리 입자의 타겟으로 제거시키려고 하는 입자의 침강 속도를 스토크 법칙에서 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진주시에 몇 명의 사람이 사는 데에 대해서 생산해야 될 정수량이 나오죠. 1인당 약 한 400m라고 그랬죠. 한 30만 사니까 30만 곱하기 400m 하면 내가 유량을 하루에 동안 사용되어야 될 정수량이 나오죠. 그러면 침전지의 침전지에 소요되는 면적 A는 Q 나누기 V0가 된다. 그죠? 자, 왜냐면 이게 미터 삼승법 타임, 미터 분의 타임 되니까 미터 제곱이 나오니까 소요 면적 A가 된다. 자, 경사판 한 매의 표면적을 S라고 하면 경사각을 세타라고 하면 유효 침강 면적 A는, 그러니까 이게 세타야. 그러면 위에서 바라봤을 때 면적이니까 어떻게 돼? 코사인이 들어가서 요만큼이 면적이 되는 거지. 그래서 A 한 매의 표면적 S surface area 코사인 세타 하는 거죠.
자, 문제가 경사판 효율을 에타라고 하면 요걸 그리스어인데 에타라고 읽어. 뭐처럼 생긴 놈이야. N처럼 읽지. 그래서 그리스어로 이걸 에타라고 해. 에타. E-T-H-A. 에타. 필요한 경사판의 매수를 N이라고 하면 N 이꼬르 여기 나오는 A가 들어가고 A 곱하기 에타라고 한다라는 거지. 이게 내가 침전지를 만들었으면 경사판이 몇 장 들어갈 건지 설계할 때 요 N 값을 구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에 여과. 자, 정수 처리에서 여과는 모래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활성탄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멤브레인, 막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모래를 이용하는 여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유축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 문제되는 활성탄지 여과 있죠. 네, 그런 여과지 말고 일단 모래 여과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과는 부유물, 특히 침전으로 제거되지 않은 미세한 입자를 제거한다. 모래로 걸러먹는다 이거지. 근데 여러분 그 정수기 봤지? 필터가 배달 와가지고 이렇게 딱딱 띄우는 거. 잘생긴 그 배우가 나오던데, 걔가 그 제니 그 배우가 나서나는데 그거는 멤브레인이에요. 그건 모래 아니에요. 자, 여과는 여제의 막힘을 일으킴으로 작업을 중단하고 재생해야 되는데 이때 이 공정을 간헐적으로 씻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역세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래를 막 걸러 먹다가 더러워지겠지. 그 더러운 물을 모래로 걸러 먹다 보면 공급이 막히겠지. 그때 물을 반대 방향으로 보내는 걸 역세척이라고 해요. 좀 이따 시간 나올 거고. 자, 여제의 막힘이 될 때까지의 경과 시간을 여과 지속 시간이라고 한다. 여과 지속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생산량이 많아지고 효율적으로 운전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액의 부유물 농도, 형상, 성질 등과 여제의 성질에 따라서 이 여과 지속 시간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제가 첫 번째 얘기했죠. 완속사 여과법과 급속사 여과법. 완속 여과법과 급속 여과법이 있는데, 자, 이건 외워둬야 돼요. 완속 여과법은 천천히 걸러먹어. 급속 여과법은 빠르게 걸러먹어. 그러니까 모래 사이를 투과하는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래서 전자는 여과 속도가 10m/day 이하, 10m/day 이하. 자, 급속 여과법은 100m/day 이상. 근데 여러분들이 질문하겠지, 기호야, 그럼 90m/day는 뭡니까? 그렇게 설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는 완성 여과도 아니고 급속 여과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완성 여과법은 모래 알갱이가 되게 작아. 모래 알갱이가 작게 되면 투과하는 어떻게 속도가 낮아지겠지. 급속 여과는 작을 만큼은 아닌데 커피 그레이놀 커피 정도 사이즈이지. 그 정도는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물이 통과하는 유속이 빠르겠지. 근데 이거 사이에 어떤 모래를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완속 여과소법은 봐요. 10m/day 이하, 그럼 9m/day 9m/day는 완성사 여과법이야. 근데 급속 여과법은 100m/day야. 그리고 120m/day 되는 것도 급속 여과가 맞아. 근데 90m/day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설계를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설계하면 안 된다고. 자, 대표적인 모래 횡단면도 어떻게 하냐면, 요는 완성 여과법, 급속 여과법하고 비슷한데, 여기에 유공 측면이지. 유공 측면. 요 파이프마다 구멍이 있어. 이 파이프에 구멍이 있다. 구멍이 있고, 거기에 자갈 채우고, 그 위에 조금 잔자갈 채우고, 그 위에 모래 채우고 해서 물을 위로 계속, 물을 요만하면 물이 밑으로 내려가겠지. 그러면서 여과기에서 이쪽으로 모여서 물이 어떻게 돼? 쫙 나가서 깨끗한 물을 내가 모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래는 보시면은, 밑에 집수하는 이런 물을 모으는 이러한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큰 자갈, 잔자갈, 모래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물을 위에서 갖다 부으면 어쩌죠? 이렇게 모래를 더러운 물, 그 부유물이 있는 그런 물을 걸러 먹는 게 바로 여과,
대표적인 모래여과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자체를 한 1m 정도 만들어요. 요거다. 자갈, 그 다음에 조금 잔자갈, 모래까지 포함해서 요 보면 약 1m 이상 정도 만들어요. 1m 이상 정도. 오케이? 자, 우리 여과의 이론. 자, 여과를 기구상으로 분류하면 케이크 여과, 케이크여과는 딴 거 아니야. 표면 여과. 그러니까 거의, 요거는 완성 여과가 거의 표면 여과를 해요. 그러니까 위에서 다 흘러가요. 대신에 참등 여과, 내부 여과, 요거는 급속 여과를 얘기해요. 내가 여과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10m/day 이하의 완성 여과, 그 다음에 100m/day 이상의 급속 여과. 그러면 메커니즘이, 요 기구라는 게 딴 게 아니고 메커니즘, 여과의 이론을 얘기하는 건데, 자, 여과에서 보면 표면 여과는 완성 여과, 내부 여과는 급속 여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 여과는 이 여과제라는 게 모래 표면상에 퇴적되는 부유물에 의한 케이크가 두께를 증가시킨과 동시에 다음 여과의 여제 역할을 하는 여과이다. 자, 완성 여과에서 완성 여과는 표면 여과다라는 거죠. 자, 급속 여과에서도 이게 진행이 되는데 급속 여과는 대부분의 메커니즘이 내부 여과로 얘기된다. 자, 내부 여과는 여과되기 어려운 미립자를 포함한 원소를 대상으로 할 때 일어나며 미립자가 여제층 내부로 침입하여 내부에서 포착돼 내부에서 잡아준다라는 거죠. 급속 여과의 초기 단계와 저수온으로 응집이 불량할 때, 그러니까 침전이 잘 안 됐을 때 여과 속도가 고속인 경우, 그 다음에 여제가 미립자인 경우에는 여과는 모든 이런 형식에 속하게 된다라는 거지. 자, 다음 한번 읽어봅시다. 자, 수도에서 표면 여과가 일어날 때 여과 속도가 일정하므로 여과압을 증가시켜서 항율 여과의 부류에 속하게 된다. 자, 케이크 여과에서 항율 여과가 행해지는 경우에 여과압과 여과량은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자, 되게 복잡한 식 같지만 하나하나 찾아보면 별게 아니에요. 어느 시간대에 여과압, 그러니까 위에 물을 채우고 밑에 모래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가 저항체로 작용을 하겠지.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누르면 그 다음에 탱크를 불러내면 요만한 수조차가 생기는 바로 그 여과압.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 GC는 중력 단위 현상 계수니까 뭐라 하노? 우리 중력 킬로미터 빼버리면 뭐 되노?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니까 중력 가속도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B는 여제의 저항계수. 자, 비여제의 저항계수는 우리가 실험값으로 구해내야 돼요. 주어지는 값이야. 자, 뮤는 점성계수. 우리 보통 뮤 점성계수 하잖아. 자, Q는 유량, A는 여과의 면적, 그 다음에 여기 반만한 케이크의 평균 저항비, 이것도 주어져야 돼요. 자, 뮤는 다시 뭐라고? 점성계수. V는, 여기 있는 V는 케이크와 여액의 최적비. 자, 내가 아까 케이크 저항은 모래가 이렇게 있으면 막 케이크가 쌓인다고 했죠. 표면 여과할 때. 그때 그 비니까 거의 0.1이 안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Q는 유량, 그 다음에 VF는 시간 내에 정수량, 생산량을 계산을 하면 집어넣으면 여과압을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과압 계산은 되게 중요한데 시험 문제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얘기 있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한편 항율 여과, 이게 정압 여과하는 거예요. 정압 여과에 대해서는 여액의 유로인 노관의 길이는 불변하므로 그 지름이 여과 수량에 비례한 슬러지 최적에 적합한 상당한 부분만이 가늘어지며 다음 식을 유도하였다라고 얘기했어요. 식 보지도 마세요.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하고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자, 보시면 여과 속도가 클 경우, 여과 속도가 큰 거는 급속 여과죠. 여과층 내부까지 탁질이 침입하여, 그래서 내부 여과라고 했잖아. 내부 여과형이 되고 미여과소의 탁도가 높거나 응집이 양호한 경우에는 대형의 플럭을 포함함으로 표면 여과형이 된다. 플럭이 크면 표면 여과형이 되고 그 다음에 여과 속도가 크면은 내부 여과형이 되는구나. 그러면 이게 급속 여과가 되고 대신에 응집이 양호해 대형 플럭이 포함되면 표면 여과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래 알갱이는 작고 플러기 이만큼 커지면 이건 어떻게 돼? 표면에 다 쌓이겠죠? 표면 여과형이 되는 거다. 자, 여과사의 유효경이 작으면 표면 여과형이 된다. 아, 내가 아까 완성 여과는 내가 뭐라 그랬어요? 그 모래 알갱이가 작다 그랬죠. 여과사의 유효경이 작으면 표면 여과형으로 되는 경향이 있고 플러기의 크기와는 상대적인 관계가 있다. 여과사의 균등 개수가 크면 표층에 미세한 입자가 모임으로 표면 여과가 되기 쉽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게 표면 여과의 손실수도의 변화예요. 자, 이쪽이 여과 지속 시간, 마찬가지로 내부 여과의 손실수도 변화도 이쪽에도 여과 시간. 문제는 표면 여과의 손실수도의 변화는 직선으로 나와요. 쭉쭉 직선으로 그려져. 대신에 내부 여과형, 급속 여과의 손실수도 변화는 갑자기 쭉 가다가 갑자기 솟아. 그죠? 그러니까 여과 시간에 비례하고 여기는 여과 시간의 제곱 이상으로 비례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딱 내가 안 몇 개만 꽂아놓고 손실수도 어떻게 변하는지만 딱 체크해서 직선으로 변한다. 이 모래 여과지는 표면 여과형이네요. 모래 더 바꾸세요. 혹은 이쪽에 만약에 안 몇 개 꽂아놓고 손실수도 변화를 딱 봤는데 이렇게 가. 근데 여기는 완성 여과로 설계했어. 모래사 너무 두꺼워요. 너무 큰 거 쓰셨어요. 작은 거로 바꾸세요라고 코멘트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완성 여과. 제가 완성 여과는 보통 침전지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보통 침전지는 앞에 약품을 써, 안 써? 안 써. 쓰지 않아요. 그죠? 자, 완성 여과는 사층을 통해서 원소를 천천히 침투, 유화시키는 방법으로 설계 여과 속도는 10m/d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근데 왜 5m 썼습니까? 5m나 10m나 짧긴 마찬가지거든. 그죠? 자, 원소의 수질이 특히 좋던가 특별한 여과 잔처리를 하는 경우에 그 이상의 속도로 하여도 무방하다. 하지만 설계 여과 속도는 10m/d 이하로 해야 된다. 왜 5라고 썼습니까? 10이나 5나 똑같다니까 10으로 해. 자, 근데 보통 침전지는 약품을 쓰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보통 침전지에서 침전을 한번 시키고 위에 남은 물을 완성 여과지로 집어넣어서 물을 걸러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어서 여기다가 염소 타가지고 물을 공급하는 게 바로 완성 여과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과에 대해서는 여별 효과라고 했죠. 여별 효과. 자, 내가 이렇게 주먹을 이렇게 대고 이게 모래알갱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모래알갱이 3개가 모이면 이렇게 삼각형의 틈이 생기겠지. 그러면 그보다 큰 플럭은 지나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채걸음 현상처럼 그 채보다 큰 거는 어떻게 돼? 그 채로 밑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어. 그걸 스트레이닝, 여별 효과라고 합니다. 그럼 읽어볼게요. 여과 현상 중 가장 단순한 것으로 대부분 여층의 표면에서 일어난다. 최초의 모래 공급보다 큰 입자만 모래면에 억류되지만 여과가 진행하면 표면에 억류된 물질이 퇴적하게 되어 보다 작은 물질이 억류되게 된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나 이 공급보다 큰 물질이 억류되는 것, 통과를 못하는 걸 우리는 여별 효과라고 한다. 그 다음에 흡착과 침전. 자, 모래의 표면을 통한 미세 물질은 여층 중에 공급을 천천히 유화하여 플럭 형성과 공급 내의 침전 작용과 모래 표면의 흡착 현상으로 여층 내에 억류하게 된다. 자, 뭐냐면 모래 알갱이가 이렇게 있으면 플럭이 이렇게 더러운 물질 파티클이 가다가 붙어버려. 왜냐하면 얘는 거의 다 마이너스로 하전돼 있고 얘는 플러스로 하전돼 있으면 얘가 와서 붙어버려. 그건 흡착이라고 하고, 혹은 모래 위에 있는데 얘가 모래가 평평해. 요 위에 살짝 내려앉는 걸 우리는 침전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모래 요과, 완성 요과 중에서 생물학적 작용을 해요. 이번에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바로 활성탄지에서 유충이 하는 이유는 생물학적 작용을 해요. 생물학적 작용. 그게 뭐냐 하면 물을 걸러 먹다 보니까 거기에는 조류도 끼게 되고 조류를 잡아먹는 1차 소비자가 생기고 1차 소비자를 잡아먹는 2차 소비자가 생기고 2차 소비자를 잡아먹는 최종 소비자가 생기는 먹이 사슬이 형성이 돼요. 이 모래 여과지에 대해서. 물론 활성탄지 여과지도 마찬가지고. 자, 이 작용은
완성 여과에서만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본에 있는 학자들은 완성 여과로 걸러낸 물이 가장 맛있다. 그 산골에 가서 물 마시면 되게 맛있잖아. 자기가 그 산까지 올라가서 목말라 죽겠는데 물이라고 그거밖에 없는데 마시면 맛있잖아.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단맛이 나는 이유가 산 꼭대기 올라가면 모래사이에 뭐 끼어있노? 이끼 끼어있지. 그 우리 바이오 필름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컨택트 돼가지고 수처리가 된 물이 맛있다라고 해요. 이 사실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도 맛있다라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산골에 있는 물이 그 뭐라 하노? 옹달샘? 뭐 이런 것들이 맛있다는 이유가 자연에 노출되어 있고 자연적으로 정화 현상이 물을 처리하는 능력이 있고 세균에만 어떤 감염이 없으면 이 생물학적인 작용에 의해서 물이 맛있는데 이 생물학적 작용을 허락하는 것이 바로 완성 여과의 특성이에요. 자, 모래층 표면에서의 작용은 열효과와 같은데 모래층 내부에 미생물이 살아요. 근데 우리 미생물 하면 되게 막 감기, 바이러스 뭐 되게 겁이 많이 내잖아요. 근데 사람한테 유일한 미생물도 있죠. 대장균 같은 것들 없으면 우리 죽어. 설사에서 이 탈수증제로 죽어버려요. 자, 모래는 전선을 하게 되어 콜로이드 세균 같은 미세한 물질을 흡착, 제거하게 됩니다. 자,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자, 산화작용. 자, 완성 여과에 특유한 것인데 모래 표면상 수중에서 광합성 작용을 하는 플랑크톤, 조류 같은 것들이 있어서 얘네들이 산소를 내뱉게 되면 자, 산소가 높아 있는 물은 깨끗한 물, 더러운 물. 깨끗한 물이라 그랬지. DO가 높은 물은 깨끗한 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진양으로 있는 물이 깨끗하다 아니에요. 걔는 조류가 있기 때문에 산소가 과포화 될 때는 그 물은 실험을 해야 돼요. 근데 통상적으로 폭포나 아니면 분수 같은 것들이 있어서 산소가 재폭이 되는 물들은 물을 깨끗하게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산소가 들어가게 되면 산화작용을 하게 돼요. 산화작용을 해서 물이 깨끗해져. 그 유기물들이 산소와 만나면 그때 보셨죠? 포도당이 산소 6개가 만나게 되면 완전히 H2하고 CO2로 바뀌는 거 보셨죠? 그죠? 그런 식으로 산화해서 철, 망간 같은 것들을 Fe2가에서 Fe3가, Mn3가에서 Mn4가로 산화해서 제거하는 것들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완성 여과지 설계 여과지의 면적은 다음 시간에 연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